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TO의 버추얼 세미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진행할 김선민입니다. 저기 오늘 같이 법률 쪽을 도와주시는 김인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세무 담당이신 이상엽 회계사님도 같이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상엽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미나 제목은 IRA나 SEB을 검토 중이시라면 잠깐 이걸 보고 결정하세요 해갖고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라고 해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RA나 SEB은 보통 많이들 하시죠. 특히 이제 세금 신고하는 시즌이 되면 IRA나 SEB에 대해서 저에게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고 이상엽 회계사님에게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상엽 회계사님도 그 IRA나 SEB을 많이 권장하시죠? 예, 당연하죠. 왜 그 IRA나 SEB를 하라고 하시나요? 예, 인컴택스 시즌이 되면은 그 세금이 얼마 나온지를 알게 돼서는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입에 비해서 너무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이미 12월 3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권할 수 있는 방법이 IRA하고 SEB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IRA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세금 기간이 뭐 지금 2020년 거 세금 보고 하고 있는데 2020년이 지나고 난 벌써 1월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에 와서 지금이라도 IRA 하시면은 작년 거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회계사의 어떤 중요한 툴 중에 하나죠. 예, 그렇군요. 굉장히 그러면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이 은퇴 플랜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퇴를 위해서 돈도 저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유용한데 자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먼저 이렇게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에 기초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0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2020년 세금 신고하기 위해서 IRA나 SEB을 갖다 많이들 사용하죠. 세금을 줄이고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2021년,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작년에 세금 신고부터는 우리가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이게 세금 신고하기 전까지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라는 걸 만들면 여기에 컨트리뷰션한 금액에 대해서 텍스 디덕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시큐어 액트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가능해졌죠. 근데 아까 이상엽 회계사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되기 전까지 작년까지는 이게 안 됐어요. 작년에는 은퇴 플랜으로 텍스 디덕션을 받는 방법이 IRA와 SEB, 그러니까 정확하게 SEB IRA죠.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월 30일이 지난 올해 세금 신고를 준비하면서 IRA나 SEB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IRA나 SEB이 아닌 소위 말하는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라는 걸 이용해서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 엄청나게 크게 바뀐 거죠, 정말. 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제가 우선 간단하게 그 IRA나 SEB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긴 한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IRA는 1년에 6,000불까지 텍스 디덕션이 가능해요. 50세 이상인 경우는 7,000불까지 가능합니다.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저거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세율이 15%에서 20% 사이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뭐 기껏해야 2, 6, 12, 1,200불 세금을 들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좀 늘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금액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는 SEB IR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EB IRA는 비즈니스 오너들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은 할 수 없고 비즈니스 오너들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57,000불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졌죠. 근데 57,000불 아니면 이제 자기가 받는 W2에
25%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는 큰 제약이 있어요. 직원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 직원도 5년 중에 3년 이상 일한 직원, 그러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0년에 1년 동안에 600불 이상 급여를 받은 직원이 있으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가 10만 불을 받으면서 25%인 2만 5천 불을 저기 셀 IRA에 집어넣고 세금을 줄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불을 받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한테도 25%인 12,500불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제약이 크죠. 그럼 직원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기껏 세금 좀 줄이는 것 같지만 다 해서 직원들한테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나한테 남는 거는 별로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배님, 이 셉이라고 하는 예, 게 일반 IRA하고 다른 점, 일반 IRA하고 셉 IRA의 다른 점은 이제 일반 개인이 아니고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하는 그런 IRA인가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예. 이 IRA는 누구든지 비즈니스가 있건 없건 심지어는 우리 남편이 수입이 있으면은 와이프 이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셉 IRA는 반드시 내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셉 IRA를 내는 사람이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가 개인한테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즈니스에서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셉 IRA를 가입하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첨언을 제가 하면은 저기 5만 7천 불이 이제 맥스라고 돼 있는데 누구든지 다 5만 7천 불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5만 7천 불이 25%가 돼야 되니까 한 28만 불, 29만 불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W2가 한 29만 불 되면은 그거의 25% 5만 7천 불까지 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아이디어라는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렇게 많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비즈니스를 가진 경우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거 W2에 25%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W2는 그 직원들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즈니스의 오너도 셀프 인플로 그러니까 오너 인플로이로서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군요. 예, 본인의 월급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월급을 가져가지 않는 형태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솔 프로프라이어십 그러니까 그냥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는 LLC를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자신한테 월급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월급으로 계산을 안 하고 비즈니스의 넷 인컴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모두 동일 비율로 제공해야 된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두 동일한 비율을 제공해야 된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예, 그게 뭐 이제 선배님께서 제가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여기서? 아, 예, 그러세요. 예, 우리 김선민 선배님께서 뭐 다 설명을 나이 많은 거 하셨지만 친해지려고 보시는 것 예. 같아요. 예, 잘못하면은 제가 지금 노안이라 제가 제일 연장자로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미리 벽을 좀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이 모든 지금 이 플랜, 리타이먼트 플랜은 IRS에서 인정을 하기를 그 비즈니스의 오너뿐만이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다 차별 없이 똑같이 베풀어야만 된다. non-discrimination. 그게 뭐 제일 큰 전제입니다. 근데 그 똑같이 베네핏을 제공하는 것이 퍼센테이지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좀 더 많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룰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SEP IRA는 그 다른 방법이 없이 무조건 근로소득의 몇 %씩 모든 직원한테 차별 없이 그 직원이 벌어간 근로소득이니까 아마 W2겠죠? 그 W2의 몇 %를 오너와 직원들과 차별 없이 똑같은 비율로 책정해가지고 줘야만 됩니다. 예, 음.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혹시 잘 많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스텝 IRA는 많이 권하기도 힘들고요. 뭐 괜히 했다가 나중에 손해 보는 수도 있어가지고 잘 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송한데 그 마지막에 꼼꼼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려도 될까요? 아니, 네, 예, 물론 있죠. 그 immediate 100% vesting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요?
아, 예,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설명드리기 전에 그 질문하셔서 그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 아, 예. 그 은퇴 플랜이라는 거는 베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에서 401k 나한테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내가 내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띄고 회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매치를 해줍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매치해 준 돈이 바로 내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내가 그 돈이 내 돈이 되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IRA, 아니, 401k를 갖고 있는데 401k를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회사 그만뒀다. 그럼 회사가 나한테 준 돈은 그냥 없어집니다. 제 돈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베스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디어 베스팅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스텝 IRA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돈을 나한테 넣어주는 순간에 즉시 내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은퇴 플랜을 만드는 그 고용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은퇴 플랜을 만드는 이유 중에 큰 게 그거거든요. 직원들을 계속 내가 유지하고 싶어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직원이 돈 넣어주자마자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원래 다른 은퇴 플랜은 내가 돈 넣어준 걸 갖다가 직원들이 자기 돈을 만들려면 어느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회사에 로열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바로 줘버리니까 받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브 IRA는 그런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 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금액적인 제약도 있고 비율적인 제약, 그다음에 이런 베스팅상의 제약이 있는 거죠. 맞죠? 해 기사님? 아유, 뭐 제가 모르던 거를 오늘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예, 저는 말씀이세요? 이미디어트 베스팅인지 사실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뭐 세븐 그렇게 이미디어 많이 베스팅 한 게 케이스가 맞습니다. 아니라 가지고요. 예, 모르고 예,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IRA와 세븐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두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이건 일종의 제약인데 IRA든 세비든 다양한 대상에 투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냥 뭐 CD에 넣어놔도 되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살 수 있는데 희한하게 요거는 생명보험에는 프리미엄을 낼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회계사님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손님들이 나 생명보험 들었는데 이 생명보험 프리미엄 낸 거 혹시 세금 디덕션 받을 수 있지 않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손님들이 있으시죠. 그럼요. 너무 많죠. 예, 근데 심지어는 그 생명보험 프리미엄 낸 것을 비즈니스 체킹 어카운트에서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당연히 공제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다 빼버리죠. 그거는 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애프터 텍스 버니 세금을 내고 난 돈으로 드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특히 IRA나 세브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을 이용하게 되면 그게 제약이 풀려요. 그래서 은퇴 플랜에 있는 돈으로 생명보험을 프리미엄을 낼 수가 있어요. 생명보험의 프리미엄을. 무슨 얘기냐? 생명보험 프리미엄에 낸 거에 대해서 텍스 디덕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또 네,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죠. 여기서 그 자, 공통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공통점이 IRA하고 SEP IRA 두 개의 공통점을 얘기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IRA나 SEP IRA 둘 다 다양한 대상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은 생명보험에는 이용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여태까지 그냥 계속 말씀만 드리고 설명을 안 한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퀄리파이드예요. 한국말로 적격이라고 많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적격 플랜입니다. 적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IRS가 퀄리파이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IRS가 오케이 이 은퇴 플랜은 IRS에서 만든 기준 그걸 충족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타이먼트 플랜인데 은퇴 플랜인데
IRS 기준을 충족하니까 IRS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플랜을 갖다 이제 우리가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라고 하고요. 물론 IRA나 셉 IRA도 어떻게 보면 IRS가 인정해 주는 은퇴 플랜이죠. 근데 그건 이제 그 법적으로는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라고 하진 않아요. 법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오너가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가 IRS에서 그런 거죠.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야, 네 직원들에 대해서 은퇴 플랜을 만들어서 직원들 좀 복지를 향상시켜라. 그럼 너한테 세금 혜택을 줄게. IRS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자꾸 늙어가고 고령화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국가에서 감당해 줄 수가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갖고 커버 못하죠. 그러니까 그 가급적이면 니들이 좀 은퇴 준비를 니들이 해. 이거 하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혜택을 줄 테니까 그거로 은퇴 플랜 만들어서 직원들 은퇴 계좌에 돈을 만들어 넣어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고요. 이거는 좋은 점이 텍스 디덕션 한도가 큽니다. 아까 IRA 같으면 6,000불, 7,000불이었지만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 중에 디파인드 컨트리뷰션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핏 쉐어링 플랜,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401k 같은 것들이 다 디파인드 컨트리뷰션 플랜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은 57,000불 또는 WTO 25%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셀과 같아요. 한도 자체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솔로 401k나 그냥 401k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자기가 돈을 또 19,500불까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6,000불까지 더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도가 더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 크게 두 가지죠. 디파인드 컨트리뷰션 플랜과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이 있는데 디파인드 컨트리뷰션 플랜은 아까 셋과 마찬가지로 57,000불이라는 한도가 있지만 디파인드 베네핏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도가 뭐 제가 실질적으로 한도가 없다고 썼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한도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뭐 이 한도를 무시해도 될 정도로 대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도가 없다고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저희 25만 불씩 1년에 한 25만 불씩 넣는 분도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뭐 작년에 이상엽 기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이런 플랜 만들어 드린 분도 많고요. 예. 20명 불 이상씩 넣으시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런 분들은 세금 절감이 얼마일까요? 1년에 20만 불을 갖다가 넣었으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세율이 최고로 걸리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뭐 연방 세율 37%에 그 주의 세율 뭐 대부분 한 5점 몇 프로라고 보면 40% 이상을 절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불 집어넣었다 그러면 얼핏 계산해도 8만 불, 9만 불이 내가 세금을 덜 내는 거죠. 그 세금 덜 낸 거로 내 은퇴 자금을 만들고 직원들 은퇴 자금을 만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그 Qualified Retirement Plan을 설명해 주시겠는데 지금 방금 Defined Contribution Plan, 그다음에 Defined Benefit Plan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복잡한데 저기 이상엽 기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요. 파이낸셜 플래너가 아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디파인드 베니핏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펜션 플랜을 생각하면 됩니다. 펜션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한 달에 뭐 10,000불씩 나한테 따박따박 누군가가 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걸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서 평소에 세이빙을 해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파인드 베네핏은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받을 돈, 그것을 미리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이고 우리가 보통 펜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이죠. 요즘은 잘 쓰지를 않는 게 펜션이 뭐 너무 부담이 커지니까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기피하는 바람에 많이 쓰지는 않는 경우지만 개인 비즈니스는 뭐 내가 내 맘대로 내 비즈니스에 만들면 되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defined contribution은 그 반대로 contribution은 돈을 집어넣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efined contribution은 내가 올해 집어넣을 돈을 지금 정한다. 나중에 받을 돈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을 돈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한다. 다시 얘기해서 매년 내 맘대로 금액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디파인드 베니핏은 내가 은퇴하고 나서 받을 돈을 미리 정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도 차이가 되는데 디파인드 베니핏 같은 경우는 그 내가 은퇴하고 나서 뭐 나는 1년에 100만 불씩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플랜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플랜에 적용되는 모든 종업원들이 다 똑같이 그 혜택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금액을 굉장히 많이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정말 맘먹고 하면은 한 40몇만 불까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할 수 있고 defined contribution은 금액을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고 1년에 1인당 5만 7천 불까지 할 수 있으니까 뭐 정말 맥시멈으로 잘만 이용하면은 부부 합산해 가지고는 11만 4천 불이 되나요? 2배 하면은 11만 불 1년에 그것도 엄청난 거죠. 내가 뭐 비즈니스에서 30만 불을 벌었는데 그 중에서 11만 불을 빼고 나면은 19만 불 남았죠. 19만 불만 세금 보고하면 되니까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것도 뭐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 두 defined 개가 다 네. 이 두 가지가 defined 다 굉장히 유리한 그런 플랜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둘 다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W2의 25% 이런 것들이 주인과 종업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인만 그렇다는 건가요? 그걸 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네. 줄에 있는 게 그 얘기인데요. 오너에게 유리한 설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셀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 아까 이상엽 회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리타이먼트 플랜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오너가 직원들을 차별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받는 혜택을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줘라. 근데 이 똑같이라는 말에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오너인데 내가 10만 불을 예를 들어서 리타이먼트 플랜에 넣는데 급여 5만 불 주는 직원한테도 똑같이 10만 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금액으로 똑같이 주는 건 아니겠죠. 아까 셋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똑같이 맞춰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 받으면서 2만 5천 불을 주면 5만 불 받는 직원한테 12,500불. 근데 이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으로 오게 되면 거기에 그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좀 더 비율을 높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들의 그 타이틀에 따라서 하는 펑션에 따라서 그 비율을 다르게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막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셉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직원들이 많은 경우에 내가 많이 받으려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똑같이 많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만 이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으로 오게 되면 오너에게 좀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 플랜을 만들어 보면 1년에 내가 세금 절감 받는 금액, 은퇴 플랜에 들어간 총 금액의 90% 내외가 오너들한테 가게 설계가 돼요. 그렇게 설계를 해야죠. 그래야 사실은 이제 오너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IRS가 정한 그 차별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룰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차별화라고 하는 룰이 셋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다. 근데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을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룸이 좀 있어서 오너한테 유리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또 유리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는 셋 같은 경우는 5년 중에 3년이라고 올해 600불 받은 직원한테는 무조건 똑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은 일단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일해야 되고 100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만 리타이먼트 플랜을 주면 됩니다. 1000시간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일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프타임 일한 사람이 1000시간이죠. 그러니까 해프 이상 일하지 않는 파타임 직원들한테는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일종의 직원들이 다시 한번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1년 이상 일해야만 할 수 있고요. 물론 저 제약은
더 직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건 가능해요. 근데 저거보다 더 나쁘게, 예를 들어서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일해야만 줄게, 이런 건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들한테 6개월만 근무하면 해줄게,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건 꼭 정해진 규정은 아니지만 미니멈 저거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직원도 우리가 오너가 어느 정도 룸을 갖고 선별할 수가 있는 그런 플랜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으로 이제 베스팅도 아까 말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셋 같은 경우는 바로 베스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은퇴 플랜에 돈을 넣어주는 순간 직원이 바로 그 돈을 자기 돈이 되지만 직원이 바로 그 돈을 갖고 갈 수 있지만 이거는 일찍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가 집어넣은 돈이 환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직원들이 이제 회사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플랜에 있는 돈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에 대해서 내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거기에 낸 프리미엄에 대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생명보험을 들고 싶은데 그거 세금까지 줄여줘.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그런 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플랜 머니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defined contribution 플랜에 돈을 만약에 뭐 3만 불 넣어놨다면 그 3만 불 중에 일부를 떼어서 생명보험 프리미엄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실제 규정을 말씀드리면 디파인드 컨트리뷰션 플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게 50%예요. 그러니까 거기 내가 리타이먼트 플랜에 집어넣은 돈의 50%까지 생명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보험을 들면서 1년에 10,000불씩 내는 생명보험을 들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텍스 디덕션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은퇴 플랜에는 20,000불은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 반만큼 내가 그 생명보험 프리미엄을 낸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 디덕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은퇴하고 나서 받을 돈 중에 일부를 떼서 생명보험을 그냥 하는 거군요. 약간 그렇죠. 은퇴하고 나서 받을 돈은 조금 희생하고. 아니 생명보험 자체가 또 캐시밸류라는 게 있어갖고 그 돈이 예. 어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 하나의 옵션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 예. 생명보험이 이제 뭐 우리 그 김선민 CFP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은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은퇴를 할 것이냐, 그 주식이냐, 우리 집이냐, 아니면 IRA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뭐 탑3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생명보험이 맞거든요. 생명보험이 맞는데 그 생명보험을 누구든지 가입을 하고 싶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을 위해 가지고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하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리고 그게 세금 공제가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을 하게 되면은 세금 공제한 돈으로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유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저도 많이 권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험 사시면은 원래 갖고 싶으셨던 보험들 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중에 제 생각에는 선배님께서 우리가 그냥 보험 하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 그 일반인들한테는 잘 얘기해주지 않는 정말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배님만한 전문가가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게 그거는 저기 오늘은 말고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다음에 준비해 볼게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예.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생명보험에 프리미엄으로 들어간 그 돈은 지금 아까 처음에 펜션 플랜에 들어가면서 들어간 우리 저 리타이먼트 플랜에 들어가면서 한번 세금 공제를 받고 그다음에 또 생명보험 사느라고 들어간 돈은 다시 한번 세금 공제 2번 받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한 번이죠. 한 번만 받는 건가요? 예. 예, 예. 예. 예, 어찌 됐건 내가 낸 거는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리한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란 게 처음으로 들어가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이거를 12월 31일까지 만들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들었어야 작년 세금 신고 때 이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12월 말까지는 연말이라 바쁘기도 하지만 내 인컴이 어느 정도 될지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가입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12월 31일 지나고 세금 신고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세금이 많이 나오네.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볼까 하고 이제 회계사님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은 그때 권할 수 있는 게 IRA나 셋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올해부터는 이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셔갖고 회사 세금 신고하기 전까지 3월 15일 전까지만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그렇죠. 물론 이거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도요. 예. 그 인컴 텍스 시즌이 다 지나고 나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12월 31일 날 복권을 사가지고 그 복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복권이 100만 불짜리가 돼가지고 100만 불이라는 수입이 갑작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회계사한테 상의를 해봤더니 그러면 디파이니드 베네핏 플랜 하나 그 비즈니스에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비즈니스에서 디파이니드 베네핏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50만 불 집어넣습니다. 정말 맥시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100만 불 중에서 50만 불이 날아가는 거죠. 50만 불만 가지고 세금 보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발생했었던 그 수입을 그 다음 해에 부랴부랴 플랜을 셋업해가지고 그 이전의 수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약간 반칙성의 이 그 법안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들, 수입이 크신 분들한테 너무나도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그 의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국민들도 위하고 이제 본인들도 위하고 그 의원들 본인들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라는 게 이렇게 혜택이 좋은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가 세금 신고하기 전까지 준비해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사실은 이 세금 공제받는 거, 텍스 디덕션에 대해서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라고 말씀을 대충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회계사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죠. 따로 네. 준비해 놓으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한번 제가 보여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이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야 되는데 급하게 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도 자료를 좀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잘 보이나요? 예, 화면에 잘. 네, 잘 나옵니다. 잘 보입니다. 예,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제가 몇 개 지웠어요. 이제 2020년도에 이게 이제 텍스 브라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도표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수입입니다. 수입. 어떤 가정에 이게 그 부부의 경우에 수입인데, 수입이 10만 5천 불이 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12%와 22%의 이 경계선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입이 적으면은 여기는 0%만 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10% 내는 사람, 12% 내는 사람, 그리고 갑자기 점프합니다. 점프해가지고 22%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24%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점프 해가지고 32%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5%, 저 뒤쪽에 가면 37% 있습니다. 수입이 60만 불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37%를 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예요. 어떤 사람이 수입이 만약에 이런 선에서, 그러니까 뭐 한 15만 불 정도 수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마지막 1달러 벌은 거에 대해 가지고 22%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22%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여튼 줄여서 자기 인컴을 줄여 가지고 여기까지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요 22%에 해당되는 부분만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수입에서. 그렇죠? 여기까지 가면 너무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기는 싫어요. 더 가는 거는 뭐 12% 세이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음.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이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 정확하게 그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5만 불을 집어넣어야지만 여기까지 갈 수가 있구나. 그럼 5만 불짜리 플랜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사람이 요만큼 좀 줄이고 싶다.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이 뭐 여기 이 선까지는 죽어도 못 갈 것 같지만 여기까지는 못 갈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여기까지는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리타이먼트 플랜이라고 하는 게 이 자기의 가장 높게 세금을 내는 그런 영역의 수입만 딱 선택적으로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잠깐 참고로 얘기하면은 여기 0%, 10%, 12%요 레인지에 있는 사람이 전체 납세자의 한 60%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전체의 60%예요. 여기가 한 2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35만 불 넘어가는 이 위쪽은 전체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가급적이면 이 높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오늘은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날이지만 이 인컴 텍스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잠깐 요 레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리타이먼트 플랜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레인지에 있는 사람들은 IRA나 아니면 SEP 같은 거가 이제 기본으로 물론 401k도 해당됩니다. 401k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뭐 제가 그림을 다 뭐 그려버려 잘 안 보이는데 오바마 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 이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게 건강보험인 줄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금입니다. 수입이 올라가면은 더 많이 내는 거니까 그러면 세금이죠. 수입에 비례해서 냅니다. 그게 25%씩이나 됩니다. 25%씩이나. 세율로 저희가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은 24.9%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바마 케어 가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여기 12% 존에 있는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를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12% 있는 사람이 세금을 12%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일부를 더 벌면은 내는 세금이 25 더하기 12 해가지고 마지막 일부를 더 버는 거에 대해 가지고 37%, 그러니까 37센트를 더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맨 위에 마지막에 내는 사람이 37%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저 37%가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37%, 여기 있는 사람들도 37%.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세금 많이 내는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좀 더 벌었더니 세금을 너무 많이 내라고 그러네, 회계사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거꾸로 내 인컴을 줄였더니 한 1,000불 줄였더니 370불이 세금이 줄어들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IRA나 SEP 같은 거고요. 또는 401k 갖고 계신 분들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컴을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인컴을.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이 줄어드는 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런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건데 세이버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IRA나 SEP이나 뭐 401k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공제가 되니까 43%까지도 세이브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 페이지에 보면은 연방정부 12%, 그리고 오바마 케어 25%, 그리고 조지아 같은 경우는 조지아가 5.5%, 이 세 개를 다 합치면은 거의 43%입니다. 엄청난 거죠. 은행에다가 돈을 1,000불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 자리에서 선 이자를 나한테 430불을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로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게 세이버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고요. 수입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아까 그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세금 공제가 되는 것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거에다가 더하기
추가로 내가 집어넣은 돈의 10%에서부터 50%까지 추가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여기에 뭐 이그젬플을 적어놨는데 이걸 뭐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거 만약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같으면은 화면 정지시켜 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그 세금을 공제하는 것 때문에 43% 세이브하는 거 이외에 추가로 어떤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은 50%를 추가로 더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93%예요. 내가 1,000불을 집어넣었더니 930불을 그 자리에서 나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 1,000불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내 은퇴 계좌에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Qualified Retirement Plan 지금 선배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Qualified Retirement Plan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 Qualified Retirement Plan 누구든지 쉽게 뭐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사이즈가 되고 수입도 어느 정도 되고 왜냐하면 비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또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RA나 401k나 뭐 이런 것들에 꾸준하게 넣어두고 계시다가 보면은 나중에 Qualified Retirement Plan을 할 때 이 IRA에 갖고 있었던 돈을 내 리타이먼트 플랜에다가 전부 다 옮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갑작스럽게 내 리타이먼트 플랜의 자산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뭐 물론 그걸로 보험도 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원래 뭐 지금 Qualified Retirement Plan 얘기, 그러니까 뭐 Profit Sharing하고 Defined Benefit Plan을 얘기하는 시간인데 잠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아닙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오바마 케어는 우리가 지금 정말로 우리 뭐라 그럴까요? 이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되는 오바마 케어는 정말 의료보험 이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그걸 세금 성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오바마 케어 대상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거는 사실 세금이랑 똑같은 효과죠. 결과적으로는 그걸 진짜 잘 일깨워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이버스 크레딧 저거는 저도 참 세금에 대해서 많이 절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 얘기는 지금 사실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예.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이요. 예.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그 세이버스 크레딧이 아까 그 이그젬플이 잘 나와 있던데 그 한 가지 사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설명해 주시면. 한번 해볼까요? 예, 왜냐하면 인컴이 10만 불 이하라고 하셨는데 네.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그젬플이라고 이제 잘 보이세요? 이그젬플이라고 돼 있는데 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입이 43,000불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세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0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부부의 경우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IRA에다가 와이프가 2,000불, 허즈번드가 2,000불, 각각 2,000불씩 해가지고 4,000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4,000불을 집어넣었으니까 43,000불에서 4,000불 빼면은 39,000불 됐죠. 내 기준 금액이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39,000불이 된 거예요.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43,000에서 2,000불 빼고 또 2,000불 빼면 39,000불 됐죠. 근데 39,000불이 되면은요. 내가 집어넣은 돈의 50%가 크레딧입니다. 그 계산이 약간 이상하죠? 내 수입은 원래 43,000인데 IRA를 집어넣어 가지고 39,000이 된 거지 원래 수입이 39,000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줄어든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레딧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43,000인 걸 어떻게든 해서든지 39,000까지 낮추기만 하면은 그 낮추는데 필요했었던 IRA 머니 그거에 대해서 50%를 준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50%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세금을 낼 돈이 있을 때만 주는 겁니다. 내가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시 보면은 원래 43,000일 때 세금은 3,000불이었었어요. 그런데 39,000불까지 줄여놓고 나서 보니까 세금이 1,600불이 줄어들었어요. 공제한 것 때문에. 50%는 아직 아니고요. 공제한 것 때문에 1,600불이 줄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금이 1,400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합쳐가지고 4,000불을 넣었잖아요.
그 4,000불의 절반 50%는 2,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불이 이 1,400불보다 많죠. 그러니까 이 1,400불이 그냥 없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600불을 더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1,400불이 그냥 없어지기만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 3,000불 세금이 나왔었는데 내가 IRA에다가 4,000불 넣은 것 때문에 공제한 걸로 없어지는 게 1,600불. 더하기 이 세이버스 크레딧 때문에 또 없어지는 게 1,400불. 합쳐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3,000불이 없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가 4,000불을 집어넣었더니 3,000불이 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뭐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만들어 보기 위해 가지고 제 인컴텍스 소프트웨어 한번 실제로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세금의 효율은 75%입니다. 그러니까 선 이자로 나한테 75%를 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감사합니다. 네. 굉장한 효과죠. 특히 이 지금 여기 대상으로 말씀하신 그 AGI가 39,000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효과가 아닐 수 없어요. 저 금액이. 자기 1년 수입의 거의 10%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돈을 어디 간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은퇴 플랜에 들어갔으니까 내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돌아가서요. 네. 돌아가시는 도중에 잠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Qualified Retirement 플랜을 했을 경우에 집어넣을 때는 세금을 공제를 하는데 나중에 찾을 때는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선배님 어떠세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시던가요? 기본적으로 이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 아니면 뭐 IRA도 마찬가지고요. 이 만드시는 시점은 대부분 이제 돈을 한창 버실 때들 만드시잖아요. 돈을 한창 벌 때 만든다는 얘기는 아까 그 이상혁 회계사님이 보여주신 이 단계별 계단 그래프에서 이게 점점 위쪽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직장이 없어지면서 거기 있는 돈들이 내 1년에 버는 돈이 많이 줄어들죠. 대부분은 이제 은퇴 플랜에 있는 돈을 빼서 쓰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 가서는 내 인컴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맨 앞에 세율이 0인 단계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분대 24,000불이면 스탠다드 디덕션이 24,000불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4,000불 이하인 분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내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실제로 세금 내는 그 전체 금액이 그러니까 내 인컴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버니까 세율이 높은 거고요. 나중에는 내가 인컴이 줄어드니까 세율이 낮아진 효과. 그 효과 때문에 결국은 된 거고, 기본적으로는 은퇴해서 내가 쓸 돈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은퇴해서 쓸 돈을 만들어 두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두 가지 관점을 같이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돈을 잘 벌 때는 그 Qualified Retirement 플랜으로 좀 세금을 절약하고 나중에 이제 수입이 없을 때는 그 Savers Credit으로 또 혜택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가능합니다. 이제 그 예전에 지금 여기 Secure Act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 뭐 조금 이따 설명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IRA 같은 것은 나이가 70.5세가 넘어가면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1년에 한 2, 3만 불이라도 꼭 벌어볼 생각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세이버스 크레딧 받으려고요. 예. 오케이. 자, 이제 그럼 근데 이제 저기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 아니요. 지금 그 나중에 세금을 내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오케이. 세율 자체가 낮아진다는 거죠. 예. 그, 예. 아마도 이제 세율이 그 낮아지는 것이 뭐 은퇴 플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00만 불 있어도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나눠 가지고 그걸로 받는다고 하면은 1년에 한 5만 불 받거든요. 100만 불 있어도. 그렇죠. 돌아가실 때까지 5만 불 나오니까 그 5만 불 정도 있는 시니어 부부가 세금을 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만 플랜을 하시면은 한 100만 불까지 모아놔도 은퇴하고 나서 세금은 아예 뭐 한 2%나 3% 정도 내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 변호사님 여기 계시니까 그게 그런 IRA 같은 거 내가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갖고 있었던 돈이 결국은 IRA로 다 가게 돼 있는데 그게 상속하고는 어떻게 되냐? 그게 상속 재산이 뭐 어떻게 된다? 그 변호사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IRA도 이제 하나의 자산이 되는데 이 IRA만을 자산으로 갖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자산들 많은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경우에 보통 이 IRA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beneficiary를 designation 하기 때문에 이 일반 그 프로베이트 자산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그 어떤 상속법이라든가 이런 그 계상은 되겠지만 나중에 상속을 어떻게 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분배할까를 결정하는 프로베이스를 계산할 때는 이 프로베이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빙 트러스트라든가 윌 이런 유언장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나의 자산을 디스트리뷰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IRA 같은 경우는 굳이 이 리빙 트러스트나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IRA 자체를 처음에 할 때 나중에 1차적인 베네피셔를 누구로 할 것이며 또 2차적인 베네피셔를 누구로 할지 다 정해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속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IRA라든가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런 계약서의 형태로 된 것은 우리가 non-probate 자산이라고 해서 프로베이스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뭐 프로베이트 코트가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뭐 어려운 그런 프로세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IRA나 이런 리타이먼트 플랜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베이스를 그냥 뭐 바이패스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오케이. 예.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부분은 언제 저희 다음 뭐 한번 시간을 정해서 변호사님이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저 너무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시리즈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다양한 지식을 갖다 저희들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네요.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출발점은 그거였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세금 신고할 때가 되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하나가 리타이먼트 플랜을 통하는 겁니다. 근데 리타이먼트 플랜 중에서도 예전에는 우리가 IRA나 셋만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12월 31일이 지나서 세금 신고를 준비할 때는. 근데 이제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라는 게 가능해졌다. 연말이 지나도 세금 신고하기 전까지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여기 지금 보시는 표에서처럼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좀 될까요? 요것만 하고 나서 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자, 근데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내가 하려면, 자, 우선 이제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플랜을 만들려면 그냥 아무나 가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플랜이란 거는 리타이어먼트 플랜 전문가, 그리고 엔드오어죠. 영어에서 많이 쓰는 엔드오어, CPA와 꼭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적합한 플랜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이고 싶고, 그다음에
어떤 플랜이 좋은지,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내가 이 돈을 어디다 넣고 싶고, 이거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거로 생명보험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플랜을 정해야 됩니다. 물론 그 플랜 중에는 IRA나 SEP도 있죠. 당연히 그런 플랜이 적합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 그렇죠. 더 큰 걸 받으시려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에 맞는 플랜을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말로는 그냥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 그러지만 이 IRS 규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 복잡한 규정에 맞게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최고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뭐 내가 금액 5만 7천 불 집어넣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전문가들이 직접 설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전문가들과 설계를 하신 다음에 그것이 그냥 또 내가 가서 은행 가서 자 이거 해주세요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TPA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Third Party Administrator라고 해갖고 이 플랜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랑 나랑 계약을 맺어서 이 회사에서 플랜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유지보수란 건 쉽게 말해서 내가 IRS 규정을 다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매년 받아야 되고, 그걸 갖다가 필요시에는 IRS에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TPA라고 하고요. 보통 비용은 1년에 한 1,000불에서 2,000불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금 절감받는 그 금액은 저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금액은 우리가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그런 그런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설립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또 텍스 크레딧도 받을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해 교수님? 예, 맞습니다. 정말 많이 크레딧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 설립 비용 설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TPA한테 페이한 피 또는 뭐 CPA한테 상담료로서 지불한 페이한 피 이런 것들의 맥시멈 50 절반까지 50%까지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 비용은 뭐 그 50%를 돌려주고 나서 나머지 50%는 또 세금 공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돌려받는 거니까 뭐 저 비용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또 저것 때문에 이렇게 부담 가지시는 분들도 네. 있으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네. 역시 해 기사님 정확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걸 셋업을 하는데, 저걸 셋업하고 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게 한 뭐 한 달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고, 좀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뭐 한 2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금 신고가 저기 회사 사업체 세금 신고는 3월 15일까지니까, 물론 뭐 연장은 가능하십니다만 3월 15일까지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바로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기 시작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 디자인하고 그것에 맞는 플랜을 만들고 TPO와 계약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막연하게 일단 뭐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일단 세금 줄이는 방법으로 IRA가 있고 세비란 게 있대더라. 그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그거 하시기 전에 잠깐 먼저 저희한테 저나 이상엽 회계사님 같은 그 은퇴 플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김인구 기사님, 김인구 변호사님, 아까 예. 질문하시던 게 뭐였죠? 죄송합니다. 질문이 네. 저기 아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두 가지 defined contribution을 쓰고 페이지를 defined 잠깐 benefit을 볼까요? 썼는데 아까 말씀하시게 그 계단별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세금을 줄이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딱 계획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제가 설명 들은 바로는 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 해야 계획 세우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계단 형태의 그림에서 그
뭐 그림이 굉장히 지저분해져 버렸는데 어떤 한도까지만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defined benefit 가지고는 좀 쉽지가 않죠. defined contribution으로 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defined benefit은 한 번 정하면은 매년 내가 내 맘대로 막 금액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정한 것이지 집어넣는 돈을 정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플렉시빌리티는 없는데 그 대신 금액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보면서 만약에 오늘 그 듣고 계신 우리 오디언스가 예를 들어 한 10만 불에서 20만 불 사이의 혜택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주로 defined benefit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defined contribution이 더 나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김선민 선배님 의견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디자인하는 아이디어는 일단 그 비즈니스가 좀 이렇게 매년 변동이 있는 비즈니스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가 예를 들어서 뭐 리테일 서비스 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경쟁에 취약하다고 하면은 언제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디파인 benefit 같은 걸로 목표를 설정을 해놨다가 뭐 3년 있다가 갑자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디파인 베네핏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아주 스테디하게 좋은 인컴이 항상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넷 인컴이 얼마냐 하는 것보다도 그 비즈니스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프로페셔널 비즈니스냐, 아니면 리테일이냐, 뭐 홀세일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디자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그젝트리 똑같이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디파인 저기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을 설계할 때는 제일 처음 해보는 게 비즈니스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먼저 그거부터 확인하고요. 그래서 안정적일수록 우리가 디파인 베네핏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가 세금 절감을 하고 싶으냐.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의 그 은퇴 후에 자금을 어느 정도 축적하고 싶으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플랜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뭐 다른 고려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의 안정성, 그 다음에 전체 사업 규모. 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인구 변호사님처럼 앞길이 창창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이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을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Qualified Benefit Retirement Plan을 전혀 모른다는 그런 실제로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는데 짧은 시간 동안인데 이거를 딱 들으면서 정말로 이 IRA부터 여기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떻게 여기서 일단 마무리할까요? 예, 뭐 여기서는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우리 다음번에는 어떤 주제로 어떻게 모일까 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일단 여기 저희 그 외부 방송이 끝나면 저희들끼리 좀 더 오케이. 얘기하는 거로 하고요. 너무 일단 편안하게 그러면 저기 방송하고 있군요, 지금. 그 오디언스들에게는 저희가 인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서울대 트리오 해갖고 법률, 세무, 재정 세 사람이 같이 모여갖고 이걸 만들기로 하고 좀 처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요즘 시점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은퇴 플랜 관련된 부분,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은퇴 플랜 관련된 부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희가 이런 시리즈를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세무, 재정 플랜 세 가지 모든 분야의 원스톱 서비스로 저희들이 인포메이션을 드릴 거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죠. 전화번호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겁니다. 맞죠? 네. 네, 자 그러면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같이 인사드리시죠. 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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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